네, 우리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우리 가족 건강주치의 시간입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자 즐거움 중 하나인 음식 섭취. 하지만 이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한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음식을 먹고 삼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마련한 시간인데요. 음식을 먹을 때 씹기가 어렵고 삼키는 것도 어렵다면 또 식사를 하지 않는데도 자꾸 기침이 난다면 이 연화장애를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증상 앓고 계시는 분들 채널 돌리지 마시고 지금부터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또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나가는 번호로 연락 주세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여러분의 고민 실시간으로 상담해 드립니다. 그럼 먼저 오늘의 주치 소개해 드릴게요. 명지병원 재활의학과 김용균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가 바로 연화장애예요. 사실 이 연화장애란 말이 저는 오늘 처음 들어본 말이거든요. 이 삼키는데 뭔가 문제가 있는 질환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연화장애, 이 어떤 질환인지 먼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연화란 음식을 삼키는 과정을 말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삼키면서 다른 일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자동적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자동적일 수 있는 것은 많은 신경과 근육들이 조화롭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연화장애란 이러한 작용에 이상이 생겨 삼키기 어려운 것 또는 먹은 것이 기도로 잘못 들어간 것을 의미합니다. 네. 그런데 저같이 젊은 사람들도 사실 음식 먹다 보면 이 기도로 잘못 들어가서 이 사례가 걸렸다라는 이야기 가끔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음식을 삼키는데 정말 계속해서 이 장애가 생겼다면 이 연화장애가 생기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음식물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음식물이 기도를 막게 되면 네. 질식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생명을 위협하게 되고요. 음식이 기도로 잘못 들어가서 그것이 쌓여서 폐렴을 일으키게 되면 그건 흡인성 폐렴을 유발하게 됩니다. 네. 또한 물을 마시게 되면 자꾸 흡인성 폐렴이 되게 되고 사례가 걸리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삼키는 것을 잘 안 하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탈수가 생길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체중 감소도 일어나게 되고 그것에 따라서 불안장애, 우울증 등 심각한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게 됩니다. 네, 이 음식을 먹는 데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 폐렴으로도 진행이 되고 또 심지어는 이 정신적인 질환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런 증상을 보인다면 이 조금 빠른 치료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사실 음식은 이렇게 먹으면 식도로 넘어가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왜 이 연화장애가 생기는 거예요? 연화 과정은 아까도 얘기해 드렸듯이 여러 신경과 근육이 조화롭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조화로운 작용이 깨지는 상황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크게 중추성과 말초성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중추성의 원인으로서 가장 흔한 것은 뇌졸중과 같은 신경 손상으로 연화 과정 조절에 이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말초성으로서는 두경부암 등으로 수술을 받고 삼킴에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여 연화장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네, 뭔가 이 신경적인 손상이 있을 때도 그렇고 또 구체적인 문제가 있을 때도 이 연화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연화장애다라는 것을 이 눈치채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연화장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이 증상이 좀 있을까요? 네, 보통 외래에 가장 많이 오시는 증상으로 하는 것은 목에 뭐가 걸린 것 같다라든지 물을 삼키기 어렵다라든지 또는 먹는 것이 평소보다 늦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든지 자꾸 사례가 걸린다든지 식사량이 심하게 감소했다라든지 체중 감소를 주소로 해서 내원하시게 됩니다. 네, 사실 이런 이 목에 뭐가 걸린 것 같다, 그리고 조금 답답하다 이런 증상들은 그냥 내가 생각하기엔 별거 아니야 하고 넘어갈 수 있잖아요. 같이 살고 계시는 우리 가족분들이 혹시 이 어르신께서 너무 이 목을 자꾸 목에 걸린 듯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거나 또 식사 시간이 조금 길어지셨다 하면 같이 이 장애를 조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앞에서 말씀해 주신 증상을 보인다고 해서 이 모든 분들이 다 연화장애다라고 판정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이 연화장애를 판단하는 진단 기준 같은 게 좀 있을까요? 네, 연화장애를 진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흡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음식물이 식도로 넘어가지 않고 기도로 넘어가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네. 즉 흡인이 일어나거나 이런 흡인의 위험성이 높은 삼킴을 할 경우에 연화장애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환자의 증상하고 병력 청취를 통해서 문제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의식의 상태라든지 지구력 또는 심폐기능 등의 전신 상태를 파악하고 네. 뇌신경 등을 비롯한 신경학적 검사라든지 발성 상태 또는 기침 능력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네. 그다음에 연화 기능에 초점을 맞춘 평가 방법으로 30cc 정도 되는 물 마시기 검사라든지 반복적으로 침 삼키기 검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고요. 선별 검사로는 비디오 투시 연화 검사, 내시경 연화 검사 등이 있습니다. 네. 특히 비디오 투시 연화 검사는 연화곤란의 유무 및 정도뿐만 아니라 기전을 확인하고 치료 방침을 결정하는 검사로서 조영제를 섞은 물이나 점도가 다른 여러 음식물을 삼키면서 X선으로 투시하여 변화를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이상뿐만 아니라 삼키는 중에 발생하는 문제를 확인할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는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검사를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환자에게 적절한 시기를 처방하고 올바른 자세를 가르칠 수도 있게 됩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였던 이 목 뒤쪽에 있는 이 까만 것이 바로 이 조영제죠. 네, 조영제를 섞은 음식물. 음식물이나 물입니다. 네, 그럼 그걸 이 의사 선생님께서 직접 보시면서 그 흐름을 보고 제대로 내려가고 있는지 판단한다라는 검사인 네, 거죠. 제대로 보기도 하고 또 그것이 식도로 넘어가는지 아니면 식도 앞쪽에 있는 기도로 넘어가는지를 보게 됩니다. 네, 실제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네. 정확한 결과를 얻고 싶으신 분들은 이 치료를 받아보시면 검사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 내시경으로 검사하는 방법도 있던데 이 내시경 연화 검사는 어떤 방법인가요? 네, 내시경 연화 검사는 내시경을 코로 집어넣어서 특히 우리가 이제 삼킴 장애의 가장 큰 문제는 흡인이 되는 네. 것인데요. 그 기도 쪽을 잘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후두 쪽에 감각에 이상이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또 흡인이 되는 걸 또 막아주는 또 중요한 구조물이 성대인데 네. 성대가 잘 닫히고 있는지 아니면 성대에 마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게 됩니다. 네. 이 자료를 이 내시경으로 살펴본 환자의 자료를 좀 살펴보면 이 식도가 정말 꽉 막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은 얼른 좀 치료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의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좀 궁금해요. 네, 연화장애의 그 치료의 원칙은 안전한 삼킴과 충분한 영양 공급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 하나는 잘하는 쪽을 더욱 잘하게 해서 못하는 쪽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보상하는 방법이고요. 또 다른 방법은 못하는 쪽을 촉진을 시켜서 계속 강화를 시켜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보상하는 방법으로서는 턱을 가슴에 붙이는 것처럼 하여 삼킴을 수월하게 하는 자세로 교정하는 방법이 있고 촉진적인 방법으로서는 약해진 삼킴 근육들을 강화하여 기능을 호전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는 재활의학계에서는 수년 전서부터 이용하여 효과를 보고 있는 반복적 풍선 삼킴 훈련이 있습니다. 네. 음식물 대신 풍선을 활용하여 기도 흡인의 위험성이 없이 반복적으로 삼킴을 연습하도록 하여 근육 강화 또는 삼킴을 위한 여러 구조물들의 기능적 협응 기능을 강화하는 치료법으로서 네. 안전하게 삼키는 것이 확인되면 점차 입으로 먹는 것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러면 이 풍선을 입으로 먹는 건가요? 네, 풍선을 삼키게 됩니다. 네. 그림에서 보듯이 저 풍선을 입으로 넣을 수도 있고요. 입에서의 그런 구개 반사가 심할 경우에는 코로 네. 집어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로 집어넣어서 음식을 삼키는 것의 주요한 구조물인 조롱박 오목에 저기 풍선을 위치하고 그 다음에 물을 집어넣어서 풍선을 부풀리게 됩니다. 그러면 네. 그것에 의해서 삼킴 반사가 유도돼서 삼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다시 물을 빼고 다시 튜브를 지금 관을 위로 올려서 다시 또 풍선을 넣어주고 풍선을 또 넣어주게 되면 그 풍선에 의해서 또 삼킴 반응이 일어나서 또 삼킴이 일어나고 이러한 훈련을 반복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그냥 관을 집어넣어서 이 고무관을 이 풍선처럼 부풀려서 이 삼킴을 연습하게 하는 네. 거군요. 네. 실제로 치료한 사례 좀 살펴볼까요? 네.
이 그림에서 보듯이 풍선 치료 전에는 좌측에 보이는 그림이 풍선 치료 전인데요. 네. 보면 저렇게 검게 남아 있는 것들이 음식물에 해당됩니다. 아. 지금 저기 보면은 후두 계곡이나 네. 조롱박 오목에 저렇게 음식물이 많이 남아 있게 됩니다. 저렇게 많이 남아 있으면 우리가 계속 그 이야기를 하거나 하게 되면 기도가 열리게 되는데요. 네. 기도가 열리면 저것이 흘러내려가서 흡인을 유발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저 흰색 통로에 까맣게 보이는 것이 소화되지 못하고 넘어가지 못한 음식물인 남아있는 거죠. 음식물입니다. 네. 그다음에 풍선 치료 후에는 그러한 것이 후두 계곡이나 조롱박 오목에 남아있지 않고 깨끗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깨끗하게 이 하얀 통로 모양이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 연화 장애 이렇게 발생하면 이 빠르게 치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연화 장애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거잖아요. 혹시 예방법이 좀 있을까요? 네, 중요한 예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연화장애 환자, 상킴장애 환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흡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건데요. 네. 흡인성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강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후에 음식물 잔재를 제거하고 구강 소독제를 이용해서 구강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흡인성 폐렴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상킴에 작용하는 근육들의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턱 당겨서 고개 들기 운동인데요. 네. 누운 자세에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누운 자세에서 고개를 들어 발끝을 보는 운동으로 1분간 유지하고 그다음 고개를 내려서 또 1분 쉬는 것을 한 세트로 해서 3회 반복한 후에 빠르게 고개 드는 것을 30회 정도 반복합니다. 네, 누워서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누구나 잠자기 전에 아니면 일어나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일 것 같아요. 또 이 손가락으로 할 수 있는 예방 운동법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손가락으로 네, 염지와 검지를 이용해서 하는 이제 운동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 후두 부분에 네. 마사지해주는 네. 부분. 또 예방할 수 있는 운동법이 두 가지 정도가 더 있습니다. 네. 하나는 숨 참고 삼키기 훈련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상문하 운동법이라고 하는데요. 숨을 참고 그다음에 삼키고 그다음에 기침하는 법. 이 운동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을 가지고 우리 갑상골 연골이 네. 최대로 올라가 있는 위치를 유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최대한 유지하면서 그 다음에 삼킴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맨델손 매뉴버라고 하는데 네. 이런 방법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 어렵지 않은 방법이에요. 이 숨 참았다 다시 그 숨을 삼키는 것,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하고 다시 숨을 참았다 또 숨을 삼키는 것, 어렵지 않은 방법이니까요. 일상생활 하시면서 연화 장애 예방하기 위해서 하루에 몇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연화 장애에 대해서 일반인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이 앞서서도 연화 장애를 조금 예방하려면 이 구강 청결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해주셨어요. 그런데 입안이 더러운 것과 연화 장애가 정말 관계가 있는 건가요? 라는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다 흡인이 된다고 그래서 다 모든 게 흡인성 폐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 몸에서는 그런 흡인이 되었을 때 그것을 보상하는 기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는 기침이라든지 또는 성대가 이렇게 다친다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기능이 또 선모 운동으로도 할 수 있고 우리의 면역 기능으로서 그거를 다 보상하게 되는데요. 네. 방어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치석과 같이 세균 덩어리가 있는 것이 넘어가게 되면 그러한 것이 또 자주 넘어가게 되면 네. 그러면 흡인성 폐렴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강을 청결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네, 이 구강 청결은 이 치아 건강 유지하는 데도 굉장히 네. 중요하지만 이 말씀해주신 대로 연화 장애를 예방하는 데도 중요하다고 하니까 이 식후 양치질 혹시 잊어버리셨다면 지금 빨리 양치질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함께 사시는 어르신들이 갑자기 식사 시간이 너무 오래 길어졌어요. 혹시 연화 장애를 의심해 볼 수 있나요? 라는 질문 해주신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식사 시간이 길어졌을 때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음식물 삼키는 것은 구강기, 인두기, 식도기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한계 이상이 있어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일단 음식물 씹는 것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좀 음식물을 젤 타입으로 해서 좀 씹기 편하게 하는 음식물로 바꿔주는 것이 필요하고 네. 예를 들어서 혀의 기능이 약해져서 음식물을 뒤로 넘기는 것이 잘 안 된다고 한다면 좀 긴 수저를 이용해서 혀의 뒤쪽에 깊숙이 넣어주거나 주사기를 이용해서 혀의 뒤쪽에 깊숙이 음식물을 넣어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식도에서 역류가 일어나서 생기는 문제라고 한다면 약물을 쓰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이 구강의 문제인지 또 혀의 문제인지 식도의 문제인지 먼저 이 판단을 하고 그에 적절한 이 대응이 좀 필요하니까 이 좀 먹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신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진료를 받고 내 어디가 문제인지를 먼저 아셔야 할 것 같아요. 또 이 음식을 삼키는데 어려움을 느낀다면 이 먹을 때 어떤 자세로 먹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 많이 주시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음식을 삼킬 때 자꾸 결국 안전하게 삼키는 것이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전한 삼킴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중요한 방법이 우리가 이렇게 똑바로 앉아 있게 되면 기도가 앞쪽으로 있어서 중력에 의해서 바로 음식물이 떨어지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뒤로 한 30도 정도 기울인 상태에서 이렇게 30도로 기울어지게 되면 식도는 밑에 있게 되고 기도가 위쪽에 있게 돼서 음식물이 뒤로 타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네. 기도 쪽으로 안 넘어가고 식도 쪽으로 안전하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울여주는 거하고 그다음에 기울어진 상태에서 턱을 당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턱을 당겨주는 것은 마찬가지로 또 기도를 보호하게 되고 음식물의 삼킴을 원활하게 쉽게 일어나는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네. 이 보통 식사를 할 때 우리가 이 식탁에 팔을 얹어놓고 이 앞쪽으로 기울여서 많이 식사를 네.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이 의자 쪽에 오히려 이 등을 기대서 약간 누운 듯한 포즈로 고개만 당기고 식사를 하시면 조금 예방을 할 수 있겠군요. 네. 그런데 이 앞서서 이 인하 장애가 어려움을 인하 장애로 겪고 계신 분들이 이 인하 장애를 계속 방치하면 또 그 대표적인 질환인 흡인성 폐렴이라는 게 생길 수 있다라는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이 흡인성 폐렴 이름은 굉장히 무서워요. 어떤 네. 병인가요? 흡인성 폐렴은 우리가 연하 장애를 할 때 가장 오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흡인성 폐렴은 결국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서 그것이 전신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요. 폐렴과 같은 전신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 네. 건강한 모든 사람이 흡인이 됐다고 해서 폐렴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우리 몸에서는 여러 가지 방어 기제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자주 일어나거나 또는 양이 많이 넘어가거나 또는 면역 기능이 저하된 사람에 있어서는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 밥 먹다 밥을 하나만 기도로 넘어가도 굉장히 아프고 불편하잖아요.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음식물이 계속 이 기도로 넘어가는 이 인하 장애를 겪고 계신다면 정말 생활하시는데 불편하실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 연하 장애 사실 이 젊은 층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에게 네.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연령과도 좀 관계가 있는 건가요? 네, 연령과 관계가 있습니다. 삼키는 기능도 노화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삼키는데 여러 구조물이 작용하게 되는데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구강기에서는 입술이라든지 볼 근육이라든지 혀 근육 또는 인두기 때는 인두 근육, 후두 근육 또는 식도기 때는 상식도 관략근 네. 이러한 근육들이 작용하게 되는데 노화를 겪으면서 이러한 근육들의 기능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 다른 또 중요한 것은 흡인성 폐렴을 방어하는 기전인 우리 섬모 운동이라든지 기침 능력 이러한 것들이 노화가 일어나면서 점차 약하게 되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면서 뇌졸중과 같은 질병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네. 이 나이와 연관성이 많다라고 얘기하셨으니까요. 또 겨울철에 이 뇌졸중 발생률이 높아지잖아요. 네. 우리 어르신들 조금 더 주의해서 이 건강 잘 유지하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연하 장애에 대한 다양한 정보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